다들 알고 계시기 때문에 별도로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그냥 아주 뜨거운 환영으로 그러면 우리 줄리아 불러보도록 할게요. 네,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릴게요. 자, 오늘 주리안과 함께하는 기후 위기 비상 행동. 하하하, 너무 재밌는 주제죠? 네, 맞습니다. 예. 오늘은 그래도 조금 재밌게 그리고 제 생각의 다양한 부분에 대해서 얘기 많이 해보려고 할 건데, 여기 어떤 식당인지 아는 사람들? 예. 어떤 식당입니까? 비건 식당. 정답을 잘 하시네요. 네, 이름부터 스타일 비건이니까 그렇게 힌트가 멀지 않게 있었죠. 여기는 이제 비건 식당이에요. 비건이신 분, 비건 지향하신 분? 네, 내 지향? 네, 꽤나 많네요. 또 아직 조금 관심이 정도인 분들도 굉장히 많이 계시는데, 이게 제 집이에요. 벨기에에 있던 집인데, 벨기에란 나라에 대해서 가봤던 사람 있을까요? 벨기에? 가보셨고 두 번 가셨네요. 굉장히 많은 편이에요. 예. 한국 사람 중에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벨기에 가지 않았기 때문에 그 작은 벨기에에서 아주 작은 마을에서 왔습니다. 이게 제 고향인데, 여기 보이시는 야생염소인데, 이 야생염소 수가 사람 수보다 더 많아요. 그러니까 한 24가구 정도 있어요. 제가 이런 곳에서 왔기 때문에 어릴 때부터 우리 엄마 아빠의 유기농 사랑 플러스 이런 자연의 영향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아무래도 다른 사람보다 조금 더 환경에 대한 생각 많이 하게 되던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게 제가 아마 여러분들 알게 된 동료일 거예요. 비정상회담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알게 될 테고, 그리고 요새 제가 하는 프로그램 깨알 홍보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 혹시 안 보고 계시면 JTBC 월요일 9시 챙겨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근데 제가 방송하게 되면서 좀 이 목소리가 생기게 됐어요. 물론 저는 늘 말했기 때문에 목소리 있었지만, 이제 더 많은 사람들한테 말할 수 있는 영향력 있는 목소리가 생겼죠. 그래서 좀 이 목소리로 뭐 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알고 계실 거예요. 아마도 현실이 많이 달라지고 있죠. 네, 바로 재밌는 주제, 오늘의 재밌는 주제, 기후위기. 여러분 기후 변화, 탄소 중립, 온실가스, 파리 협약, 지구 온난화, 지구 위기 등등등에 대한 얘기 많이 들어봤을 것 같은데, 가끔씩 좀 헷갈릴 때도 있고 하니까 간단하게 좀 짚고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원래 2도였다가 1.5도 바뀌었다는 걸 알고 계신 사람 있을까요? 1.5도로 바뀌었다는 게. 네, 알고 계시죠? 근데 이게 왜 그랬을까? 이게 최근 연구학자들이 원래는 2도까지면 버틸만 하겠다 싶었는데, 새로운 연구를 발표했을 때 이거 도저히 안 되겠다. 1.5도 이상을 넘어가게 되면은 정말로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이 너무나 많은 영향을 미칠 거라는 걸 봤기 때문에 1.5도로 바뀌게 되었어요. 근데 맨날 솔직히 날씨가 한 2주 전만 해도 집에 추웠거든요. 갑자기 또 따뜻해지고, 그래서 오늘 반바지 입을까 말까 고민도 할 정도였는데, 왜 그렇게 기후의 작은 숫자인 1.5도가 영향을 클까? 약간 우리 몸이랑 비슷하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38도 되면 여러분 어떻게 되죠? 아프죠? 아프고 땀나고 막 힘들고. 그러니까 우리 몸도 생태계처럼, 우리 몸도 솔직히 매일매일 밖에 날씨가 10도 왔다 갔다 해도 괜찮잖아요. 옷 껴입고 좀 춥긴 하지만. 근데 안에 있는 몸이 작은 변화에도 큰 영향을 미치듯이 지구의 기후도, 그러니까 기후와 날씨가 다른 거거든요. 날씨는 매일매일 하는 건데 기후는 전체를 반하는 거예요. 기후의 작은 변화가 엄청나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현황이 어떨까요? 여러분 긍정적일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네, 아니죠? 지금은 연구학자들이 많이 다르게 말하고 있어요. 보수적인 사람도 있을 테고 조금 더 긍정적인 사람이 있을 테니까. 그런데 제가 본 숫자로서는 대략 1도 일단 넘었다는 것은 확실하고, 이게 그래도 엄청나게 보수적인 숫자 아니긴 하거든요. 1.3도 근접에 왔다라는 얘기도 해요. 근데 이게 지구가 똑같이 1.5도 올라가진 않아요. 바다가 사실은 많은 온도를 흡수하기 때문에 바다가 먼저 올라가고, 지금 프랑스는 2.7도까지 올라갔다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지역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체감하는 게 다를 수도 있는데, 하여튼 알고 계시는 게 뭐냐면 1.1도든 1.2도든 2.3도든 근접하다. 너무 많이 근접하다. 위험하게.
그런데 한국 먹방이 유명하죠. 전 세계적으로 먹방이라고 하면서 그 단어가 전문 용어로 쓰게 됐는데 우리가 에너지 먹방 하고 있어요 지금. 제가 되게 좋아하는 학자가 낸 자료인데 저는 석탄이라 그러면 굉장히 옛날 먼 옛날이라고 생각했거든요. 한 저번 세기 초? 근데 지금 보시면 칼색 부분이 석탄이에요. 근데 우리가 한 번도 어떤 대한 에너지가 생겨도 석탄 줄인 적이 없어요. 보세요. 쭉 이렇게 가요. 안 줄였어요. 갑자기 와 석유 생겼어요. 한 20세기 초에 계속 올라가요. 그리고 위에는 원자력 생겼죠. 그리고 또 위에 지금 이 여기는 없는데 재생에너지, 신재생에너지 생겼을 때도 올라만 갔어요. 그러니까 한 번도 어떤 에너지가 다른 에너지 대안해가지고 줄이는 효과가 준 적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해서 에너지 더 쓰긴 더 썼지 덜 쓰진 않았어요. 심지어 요새는 나무가 다시 좀 올라가고 있어요. 왜냐면 이번에 뭐 가스 전쟁, 뭐 러시아 전쟁이라거나 이런 것들 때문에 올라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상황이 막 싹 그렇게 좋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이런 상황 생기면 뭘 생길까요, 여러분? 뭐 보시다시피 가뭄과 뭐 홍수 그리고 비가 안 오는 거라거나 그리고 뭐 기아 문제도 생길 수 있겠죠. 이게 왜 그럴까? 조금 더 자세하게 이따가 말할게요. 이번에도 한국은 뭐 태풍 이번에 진짜 크게 왔었죠. 8월 달에 홍수 엄청 컸죠. 80년 만에 홍수였고 벨기에 작년에 막 150년 만에 홍수였고 산불 엄청 났었죠. 올해도 산불 생기고 그리고 유럽의 상황은 가뭄이 500년 만에 가뭄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점점 매년 기록 세우고 있어요. 온도도 매년 제일 뜨거운 온도가 나오지 않아요? 뉴스 보면 올해가 제일 뜨거운 온도다. 그래서 사람들이 와 내 삶의 제일 뜨거운 온도라고 하지만 근데 이게 다르게 생각해야 되는 게 아쉽게도 우리 삶의 제일 적은 온도일 수도 있어요. 앞으로의 삶에서 더 올라가면 올라가지 더 이상 내려가지 않을 거니까. 근데 한국 상황이 그렇게 반갑지 않은 게 이게 해수면도 올라갈 거잖아요. 지금 우리가 아무리 멈춰도 올라가요. 근데 올라가게 되면 지금 보시는 곳들까지 그러니까 이게 단계별로 봐요. 그러니까 우리가 좀 잘 줄였다. 그럼 이 정도 좀 잘 못 줄였다. 이 정도까지 가는데 이거 다 침수돼요. 그럼 우리가 지금 경제 열심히 활발하기 위해서 인천 항구를 못 써요. 부산 항구 못 써요. 김포까지 가요. 지금 보시면.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모든 것들이 우리 삶 안에서 해결하지 않으면 더 이상 못 볼 수도 있어요. 이게 엄청난 거예요, 여러분. 이게 근데 우리가 지금 뭐 교육 환경 대한 얘기하지만 사실 환경 얘기해야 될 때가 아니에요. 탄소 중립의 형태, 탄소 중립에 대해서 들어봤죠, 여러분? 탄소 중립이라고 하는 게 이제 2050 뭐 나라마다 조금씩 다른데, 근데 이게 탄소 중립이라는 게 목표예요. 가는 방향 말하지는 않아요. 근데 우리가 이대로 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쭉 갔다가 아 맞다 탄소 중립해야지 하고 멈출 수도 있고 조금씩 줄여갈 수도 있고 그리고 지금 확 멈추고 마지막 줄이는 것도 탄소 중립으로 가는 거예요. 이게 목표니까. 탄소 중립 어떻게 간다는 얘기는 없어요. 근데 문제가 뭐냐? 기후 위기, 온실가스 이런 거 다 이 기차랑 같아요. 우리 기차역 도착하면 브레이크 밟고 한참 하고 멈추죠. 오늘날에 갑자기 우리 진짜 야 우리 온실가스 다 안 쓸 방법 찾았다 하고 딱 멈춘다 하더라도 계속해서 가요. 그리고 마지막에 남은 숙제가 더 힘들어요. 앞에 숙제보다는. 솔직히 말하면은 우리 다들 차 좀 덜 씁시다 하는 건 쉽거든요. 그런데 병원 전체에 있는 플라스틱 쓰지 맙시다라는 거라거나 병원에 에너지 안 쓰자라거나 이 주사위를 대안으로 해가지고 석유 안 쓰는 방법이라거나 이런 것들은 굉장히 힘들거든요. 그러면은 어떤 방법 선택해야 될까? 사실은 지금 빨리 줄여야만 나머지 엄청 줄이기 힘든 부분을 어떻게 줄일 수 있을까에 대한 생각을 맡을 수 있을 텐데 이 방법을 선택한다면 절대 못 내려가요. 절대 못 내려가요. 근데 지금은 솔직히 말하면 우리가 파란색보다 노란색에 가까운 상태예요. 왜 가만히 있을까요? 사실 막 기후 위기라는 게 뭔가 좀
와닿진 않지 않아요? 저도 솔직히 그래요. 아마 이해하려고 해도 이게 보이는 건 아니지 보니까. 근데 이게 인간의 뇌가 아쉽게도 먼 문제에 대해서 잘 생각하지 못해요. 한국이 참 잘하고 있을까에 대해서, 자 여러분, 한국이 어디 있을 것 같아요? 자 여기 스웨덴 잘하고 있겠죠. 유럽 연합 뭐 이거 전체로 봐가지고 뭐 괜찮아요. 중국, 미국이 있는데 전 이제 중국이 미국보다 높았다는 건 놀랬고, 한국이 어디쯤 있을까요? 여기쯤, 여기 끝에 몇 프로 정도 생각하세요? 10%, 오케이, 7%, 5%? 5%. 와, 굉장히 많이 안 좋다라고 생각하시는데 그래도 5%보다 납니다. 사실은 6%에서 7% 왔다 갔다 한다고 하는데 네, 그래도 놀랍게도 엄청나게 지금 뒤쳐 있죠. 이건 팩트니까 한국이 그 기후 악당이라고 불리거든요. 그러니까 하겠다 하는데 안 하는. 왜냐면 한국이 개발국이라고 요리하는 것 같을 때 개발국이어서 우리가 못한다 하고, 그리고 선진국이는 유리할 것 같은데 우리 선진국이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기후 부분에서는 우리는 아직까지 개발 국가다 보니까 어쩔 수 없다라고 지금 이제 내세우고 있는 입장이에요. 그래서 호주도 그렇고 굉장히 이제 기후 악당으로 몰리는데, 뭐 악당이라고 해서 뭐 엄청 나쁘다 그런 거 아닌데 이제 말하고 안 한다는 거죠 아직까지는. 근데 뭐 기회가 아직 남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기라고 하면 아까 좀 잘 와닿지 않잖아요. 근데 우리 얼마 전에 큰 위기 겪었잖아요. 그렇죠? 코로나 진짜 큰 위기였잖아요. 근데 초기에 기억나지 않으세요? 초기에 그렇게까지 특히 유럽은 엄청 막 에이 마스크도 쓰지 마, 뭘 그렇게 가지고. 하지만 우리가 지금 약간 기후위기에 있어서는 코로나가 존재한다고 설득하고 있을 때랑 똑같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위기가 존재해요. 솔직히 우리가 지금 있어야 될 때가 어디냐? 방법에 대해서 얘기해야 될 텐데 아직까지 기후위기 사실 여부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코로나가 예고를 해줬다면 2년 전에 자 올 거니까, 그럼 우리가 뭐 마스크라도 잘 대비하고 뭐 이런 것도 잘이라고 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지금 같은 힘든 시기 안 겪을 수 있었는데, 기후위기 지금 우리한테 예고편에 있어요. 오래됐어요 우리한테 예고한 지. 그렇지만 안 움직이고 있죠. 현실로 느껴지지 않나요? 그렇지만 올해쯤 달라지셨을 것 같아요. 이런 재난 생길 때마다 조금씩 더 사람들의 감수성이 그 온몸으로 와닿는 게 높아진다고는 해요. 이게 벨기에 작년에 있었던 홍수인데 뭐 150년 만의 홍수였다 뭐 하여튼간 굉장히 역사적인 거였죠. 독일에서도 엄청 크게 타격 입었고 뭐 럭셈부르크도 조금 있고, 벨기에에서 35만 명인가 아마 사망했을 건데 독일은 몇백이었던 걸로 좀 기억나요. 정확한 숫자 기억나지 않아요. 근데 하여튼간 엄청나게 심각했는데, 저는 이게 있었을 때 벨기에에 없고 한국에 있었으니까 이거 온몸으로 좀 느껴봐야겠다. 그래서 제가 가봤거든요. 이게 제가 찍은 사진인데 이게 집이었겠죠. 완전 다 부셔졌어요. 그래서 제가 가서 거기 있는 사람 만나서 좀 이제 얘기했어요. 이게 이 집 주인인데 부모님 집이었대요. 그래서 자기가 이제 딸하고 그리고 이제 아내분하고 같이 살려고 거기 이제 있었는데 갑자기 다 하루아침에 없어졌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람한테 좀 대화하다가 제일 인상 깊었던 게 이제 어떤 그때 홍수 당시 어땠냐라고 물어보니까 전쟁터였다라는 단어가 아마 가장 적합했던 것 같아요. 솔직히 이거 보면 전쟁 아니면 뭐 폭발 터진 거 아니면 뭐예요. 근데 이게 솔직히 말하면 먼 아프리카, 먼 아마존에 생긴 일보다 내 동네, 내 사람들 직접 겪은 거를 보니까 이게 온몸으로 와닿던 그 온도 차이가 너무나 높았던 것 같아요. 아마 여러분들도 이번에 태풍 너무 강했고 홍수도 그렇고 하니까 조금 더 그거에 대한 진짜 왔구나라는 생각을 느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저 솔직히 제 조카에 대한 미래에 대해서 걱정하게 됐어요. 이제 만으로 5살인데 곧 5살 되네요. 네, 5살인데 그러면 지금 공부 열심히 할 때일까? 해야겠죠. 하지만 무슨 미래를 위해서 공부를 할 수 있을까에 대한 걱정이 있었어요. 솔직히 진짜로. 그 걱정이 작은 걱정은 아니에요. 저는 원래 이제 환경에 대해서 관심이 되게 많아서 가지고 아까
비정상회담 했을 때 막 목소리 챙겨가지고 제가 좀 활동하려고 했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게 제가 경상시에 많이 했던 활동이에요. 뭐 자전거 탄다거나 저번에 기후행진 했을 때 좀 있으면 9월 24일 날 또 기후행진 있습니다, 여러분. 함께 참여하시면 좋아요. 이런 기후행진에서도 참여하고 뭐 텀블러 들고 다니고 이런 거 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제가 이제 패션쇼 보러 갔는데 그 패션쇼 끝나고 이게 그 현 사진 아닌데 대충 이 정도였어요. 거기 있던 쓰레기를 버려지는 쓰레기장 봤는데 이 정도쯤 됐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카펫도 다 한 번 쓰고 버리고 거기 앞에 있는 물통 팜플렛 이런 텀물들도 다 안 쓴 것도 다 버리고 이게 1시간마다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나 갑자기 내 텀블러 가지고 난 뭐 하고 있지? 잠깐만, 나 이거를 뭐 컵 하나도 아끼려고 뭐 빨대 하나도 안 쓰려고 하고 있는데 1시간 만에 이렇게 되면 나는 뭐 하고 있는 거야 도대체? 엄청 느끼게 돼서 솔직히 기우울증 좀 왔어요 그때. 뭐 다양한 이제 너무 그때 좀 번아웃 상태 좀 올 때쯤이어가지고 이제 일도 돈 많고 막 그러기도 하고 하니까 좀 막연하게 생각하게 됐던 것 같아요. 어차피 내가 뭘 해봤자 아니 이렇게 하고 있다면 의미가 없다. 그런데 저는 이 생각을 극복하게 된 계기가 있는데 이게 바로 먹는 거랑 관련이 있어요. 여러분 혹시 게임 체인저스라는 다큐 본 사람 손 들어요. Put your hands up. 꽤 있네요. 네, 제가 사실 이 다큐를 제가 되게 좋아하는 영국 친구의 추천으로 한번 보게 됐는데, 저는 원래 환경에 대해서 관심이 있다 보니까 환경이랑 먹거리가 연관이 있다는 거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제가 헬스장 갈 때마다 트레이너님께서 회원님 그 고기 드셔야 근육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이제 닭가슴살 무조건 먹어야지 생각했는데, 그리고 또 심지어 저한테 콩은 여성 호르몬 많기 때문에 드시면 근육 발달하는 게 방해가 됩니다 이러고 막 하셔가지고 나는 그래, 나는 고기 좀 줄일 수 있겠지만 완벽히 비건 채식 이런 거 절대 못 되겠다. 왜냐면 우리 몸에 필요한 거라면 어쩔 수 없는 거잖아요. 근데 이 다큐를 보게 됐어요. 이분 다들 아시죠? I'll be back. 제 목소리 전혀 안 비슷하지만 네, 알놀드 슈와르제네거도 나오고 푸드쇼로 나온 분이에요. 그리고 아바타랑 타이타닉의 제임스 캐머런도 푸드쇼로 들어가 있고 제키 챈도 거기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이 다큐가 어떤 거냐면 비건 하는 운동선수에 대한 내용이에요. 처음에 잠깐만 비건 운동선수? 당연히 마라톤 하는 사람 정도 좀 마르고 이런 사람 좀 되겠지 싶었었거든요. 그런데 거기서 이분이 나오는데, 자 여러분 딱 보세요. 이분이 굉장히 고기 좋아하게 생기지 않았습니까? 네, 아침에도 바베큐 구울 것 같은 생김새긴 한데 이분이 놀랍게도 비건입니다. 이분 하는 운동이 뭐냐, 이제 그 스트롱맨이라는 운동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세계 가장 힘 남자 대회 이런 건데 막 나무 대를 들고 거기서 기록도 세고 다양한 우승도 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비건이에요. 네? 저는 잠깐 의심했죠. 전 의심병 있거든요. 저 보면 의심하는 것부터 시작해요. 근데 웃긴 게 이 사람이 사람들이 자꾸 자기한테 물어본대요. 너 어떻게 황소처럼 임세고 고기 안 먹을 수 있냐? 이 사람 어떻게 대답하냐면 황소가 고기 먹는 거 본 적 있어? 라고 되게 대답한대요. 그래서 생각을 해보면 가장 강한 동물이 뭐예요? 코끼리, 고릴라, 코뿔소, 황소? 근데 고기 안 먹죠. 물론 우리랑 다르죠. 근데 고릴라도 우리랑 굉장히 유사하거든요. 근데 초식 동물이에요. 이게 다큐에 나오지 않았는데 이게 이번에 파이널 라운드였어요. 윈블던이라는 파이널 라운드인데 대충 월드컵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전 세계적으로 이제 한 4개 정도의 큰 거 있는데 이게 영국에서 가장 오랜 역사 된 테니스 대회인데 파이널 라운드에서 비건 대 비건이었어요. 결승전이. 그러니까 어쩌다 한 명 나온 거 아니라 결승전에 나왔던 이 종목의 최고의 운동선수들이 둘 다 비건이었어요. 솔직히 이게 보면 뭐랄까 고기 먹어야만 힘센다는 것이 맞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겠죠. 이분들도 거기 나오신 분들인데 비건 운동선수, 이분은 한 번도 고기 먹은 적 없어요. 평생 엄마 아빠가 채식인으로 키워가지고 한 번도. 그게 아까 왔던 분.
대충 이런 거 들어요. 저는 이게 이 타이어가 없어야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한국에서도 지금 이게 비건 보디빌더 분들인데 제 허벅지보다 훨씬 큰 이두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대단하신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고기 먹어야 만난다는 게 그 마케팅이에요. 마케팅. 그러니까 어떤 이익 단체가 우리한테 자기네 이익을 위해서 알려주는 거예요. 그게 마케팅이잖아요. 마케팅하는 게 무조건 나쁜 거 아니에요. 근데 마케팅이라는 것을 마케팅이라고 인식할 필요가 있죠.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는 뭐 man loves meat 막 굉장히 그런 것도 있고 막 샐러드 먹는 남자들이 막 굉장히 와, 쟤 진짜 남성 아니다 막 이렇게 되게 비하하는 경우 되게 많거든요. 근데 이게 그냥 마케팅이에요. 아놀드 슈와르제네거 알비백 그분도 정확하게 거기서 다큐에서 얘기하세요. 자기도 굉장히 거기에서 큰 역할을 했다. 그런 마케팅 되는 거기 위해서. 근데 이제는 안다. 그래서 그 본인은 완전 비건 아니지만 굉장히 지향하고 있다라고 하고 계세요. 단백질이 뭐냐? 아미노산이 완성체에 들어가 있는 게 단백질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아미노산 퍼즐이고 그 퍼즐 완성된 게 단백질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몸은 아미노산 어디서 오든 간에 신경 쓰진 않아요. 옛날 연구 결과에서는 신경 썼다는 걸 했지만 이 연구 결과 어떻게 하냐? 여러분 인간 가지고 할 것 같아요? 인간 가지고 안 해요. 돼지에게 고기를 먹여요. 그리고 장 중간에 배출해가지고 얼마나 소화되는지 봐요. 그럼 일단 첫 번째 돼지와 인간하고 똑같진 않다라는 질문을 할 수 있겠죠. 근데 똑같다 쳐요. 똑같다 하더라도 2%밖에 차이 안 났어요. 근데 공류를 안 삶고 그냥 생으로 먹였어요. 그럼 혹시나 이거 삶았다면 그럼 혹시 뭐 채식이 더 높았을 수도 있죠. 그러니까 이게 무의미 한다는 거예요. 우리 몸은 어떤 아미노산이든 어떤 단백질이든 신경 쓰진 않아요. 충분하게만 배부르게 먹으면 된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채식하면 어떡하냐, 단백질을 어떻게 섭취하냐 생각하는데 이게 단백질이란 신화가 좀 있는데 단백질은 꼭 단백질 완성체로 돼 있진 않고 모든 채소에 모든 아미노산이 들어가 있어요. 모든 채소. 그냥 비율이 다를 뿐이에요. 그래서 한국에 그 콩밥 먹잖아요. 콩에 없는 아미노산들이 밥에 있어요. 콩밥 먹으면 배부르게 먹잖아요. 필요 이상 단백질 원래 먹고 있어요. 제가 의사들하고 여러 번 대화했어요. 근데 의사들한테 물어보면 한 번도 단백질 결핍으로 들어온 사람 없었대요. 다이어트 하는 사람 빼고. 식단을 강하게 하면 당연히 그럴 수 있죠. 배부르게 충분히 먹으면 단백질을 그 이상 벌써 먹고 있어 사실은. 운동선수 아니고서는. 자 그러면 제가 생각들게 됐죠. 아니 우리 몸에 대한 차이도 내가 알고 있던 현실과 너무 다르다면 내가 알고 있는 육식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도 다를까? 이심이 생기게 됐습니다. 자 일단 온실가스 부분을 한번 가볼까요? 이게 세계에 가장 온실가스 많이 배출하는 석유 회사들이에요. 엑손, 쉘, BP 대충 들어봤을 수도 있고 BP는 이제 영국, 멕시코에서 그 석유 바다에 뿌렸을 때 BP 그쪽이었고 여기는 미국의 가장 큰 축산업 5회사 합친 거예요. 5회사 합치면 웬만한 석유 회사보다 더 높은 온실가스를 뿜고 있어요. 숫자들이 달라요 여기저기.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그래서 저는 학자 아니다 보니까 제가 딱 지지에 말하지 않을 건데 주로 공식적으로 많이 말하는 숫자가 축산업이 14.5의 온실가스 정도 뱉고 있다라는 숫자인데요. 제가 여기 안 썼죠. 왜 그랬을까요? 제가 이 숫자 믿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 숫자는 UN FAO 그 세계 식량 기관에서 내는 건데 그 식량 회사에서 들어가 보면 그 사이트 들어가 보면 공식 후원사 들어가잖아요. 축산업 다 들어가 있어요. 세계 계란 협회, 세계 나눔업 협회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축산업이 인정하는 숫자다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14.5%. 그러나 옛날 숫자이기도 하고 매년 우리가 고기 더 먹고 있기도 하고 다른 단체에서 같은 숫자 가지고 한번 했을 때 막 40% 나오기도 하고 했었어요. 대부분의 학자 보면 30% 이상 넘을 거다 정도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모든 교통수단보다 더 높은 온실가스를 뿜고 있는 게 축산업이에요. 모든 교통수단보다. 이거 알고 있을 때 저 진짜 충격이었어요. 근데 다른 사람 숫자도 한번 봤는데 되게 흥미로웠거든요. 이 인도 학자였어요. 그 인도 학자가 87%라는 숫자로 갔어요. 근데 왜 갔는지가 재밌는데 우리가 지금 농지 대부분 제가 좀 이따 말할 건데
축산업으로 사용하고 돼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다들 갑자기 하루아침에 다 비건 돼요. 그러면 이 농지를 뭐 할 수 있을까? 자연화할 수 있겠죠. 자연화하면 뭐가 돼요? 흡수되죠. 흡수되면 87%까지 막을 수 있다고 옛날 지도를 가지고 숲 있던 데를 다시 숲 돌리고 늪 있던 데 다시 늪 돌리고 했던 연구로 인해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기억하시면 되는 게 축산업이 거의 온실가스의 주원인 중에 하나다. 엄청 높다. 정도 기억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왜 그러냐? 뭐 일단 고기 다 똑같진 않아요. 가장 강한 것 중에 소고기인데 소고기 왜 그러냐? 트름하고 방귀 많이 끼는데 그 트름 방귀에서 메탄가스가 들어가 있어요. 하지만 메탄가스 문제 뭐냐? 이산화탄소보다 86 이게 폰트 크죠? 예. 자 이게 크게 했던 건데 86배가 더 강한 온실가스 효과를 품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인간 수보다 황소 수가 더 많아요. 근데 계속해서 양고기나 소고기 굉장히 온실가스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 있어요. 자, 여러분 혹시나 나는 환경에서 조금이라도 효과하고 싶다 그러면 소고기 조금만 줄이셔도 영향 커요. 방금 제가 말했던 건데 농지 사용도 한번 들어가 보면 자 83%의 농지가 축산업으로 사용하고 있어요. 근데 이 83%의 농지의 기후는 축산업으로 몇 칼로리 정도 될까요? 18%의 칼로리밖에 제공 안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농지가 아주 소수를 위한 칼로리만 제공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만 봐도 기후 문제가 왜 기후 문제 생기고 있는지 선택적인 거죠. 이거 조금만 더 잘 활용하면 문제 없겠죠. 이거 제가 제일 놀라웠던 건데 아마존 직결된다고 하잖아요. 80% 이상 소고기 키우기 위해서 하고 있어요. 근데 거기서 또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근데 아마존도 대두 키우기 위해서 벤다. 그래서 두부 많이 먹는 비건들도 잘못이다 라고 하지만 자 놀랍게도 여기서 키우는 대두는 인간이용 아니라 축산업용 사료 종이 달라요. 그리고 사료의 대부분 제가 좀 이따가 말할 건데 사료의 대부분은 사실 축산업을 사용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국에서 먹는 고기일지언정 그 사료가 아마존에서 왔을 가능성 높아요. 한국의 사료 대부분 다 수출하거든요. 수입하거든요. 네, 제가 한 번씩 이렇게 여러분들 잘 듣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한국말 일부러 오타 한 번씩 실수할게요. 감사합니다. 매년 대략 대한민국만큼의 크기로 산림번체로 생긴다고 하는데 1위 원인이 다 축산업이에요. 이거는 팩트입니다. 왜 자를까요? 농지로 사용하려고 하는 거니까. 근데 놀랍게도 혹시 시스피리아 본 사람 있을까요? 이거 좀 인기 많아가지고 많이 그래도 봤을 것 같은데 안 보셨으면 꼭 보세요. 진짜로. 이거 제가 되게 놀라웠던 다큐였는데 원래 그 되게 유명한 거북이 빨대 끌고 다니는 거 있잖아요. 그걸로 시작해가지고 이제 그 사람이 나는 이제 바다를 지켜야 된다 해가지고 그럼 빨대 문제니까 이 막 식당에 전화해가지고 앞으로 빨대 쓰지 마세요 막 이렇게 하고 막 하다가 알고 보니까 상당한 수의 바다 플라스틱 해양 쓰레기가 사실은 어업으로 인한 건데 그 태평양에 가면 막 거대 쓰레기 섬이라고 불려요. 섬 아니에요. 사실 위에다가 올라갈 수는 없는데 너무 플라스틱이 많아서 섬이라고 불리는 거예요. 근데 거기가 52% 이상의 플라스틱이 다 어업에서 왔던 거예요. 근데 이거 솔직히 뭐 52%라는 숫자도 그냥 숫자잖아요. 제가 해양 쓰레기 많이 주우러 가는데 바닷가 가잖아요. 대부분 다 어업 관련된 거예요. 솔직히 다.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플라스틱 사실은 우리가 먹는 게 아니라 그냥 어류 잡기 위한 걸로 인해 생긴 거였어요. 그리고 어류 먹는 거에 대한 옛날에는 솔직히 이제 채식에 대해서 얘기하면 단계라는 것도 여러분 봤을 수도 있어요. 채식 단계 그러면 뭐 고기 먼저 끊는다. 저는 완전 뒤죽박죽이거든요. 전 우유부터 끊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유를 끊었어요. 생선 그 다음에 끊고. 근데 저 이런 거에 대한 다큐 봐서 갑자기 어류 못 먹게 됐어요. 이게 저인망 어업이라고 들어봤을 수도 있고 안 들어봤을 수도 있는데 그냥 되게 큰 망으로 굉장히 낮은 데서 다 끌고 쓰리는 거예요. 그러면 애따 다 잡아보라. 왜냐면 솔직히 우리가 낚시를 하면 한 종 잡기 쉽겠어요? 난 구독만 잡겠어! 라고 잡히겠어요? 그러니까 부획업 굉장히 많아요. 근데 이 저인망 어업으로 문제가 뭐냐면
다른 종 잡힌다는 것만 문제 아니라 바닥 생태계 다 없어지는 거예요. 자, 얼마만큼의 많은 생태계가 없어질까? 여러분, 아까 산림벌채 대한민국 종도 크기 매년 산림벌채 생긴다고 했죠? 그보다 높을까요? 작을까요? 자, 높다. 손 들어요. 작다. 작다. 손 들어요. 작다 높네요. 다른 분들 의견 없음. 네, 몇 배 정도 크실 것 같아요? 크다는 거 맞아요. 오케이, 한번 가볼게요. 우! 대한민국의 158배. 이게 좀 우스웠던 거죠. 어떻게 보면. 근데 눈에 안 보이잖아요. 눈에 안 보이니까. 바다 들어가면 이 생선들이, 이 어류들이, 이 조개들이 어떻게 잡았는지 알 수가 없어요. 솔직히 말하면. 원산지도 따지다 보면 알 수가 없어요. 자, 그래서 이제 온실가스라거나 이런 거에 대한 얘기했는데 식량 문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여러분, 요새 식량위기 이거 보신 적 있어요? 지금 굉장히 상황 심각해요. 왜냐하면 러시아 같은 경우는 이제 원래 우크라이나가 대부분의 곡류를 많이 재배하고 수출하는 나라였는데 올해는 3분의 2도 못 재배했고, 그리고 러시아도 거기를 불태워가지고 못 쓰게 됐고, 그리고 러시아도 원래 있던 거를 수출 안 하겠다 그랬고, 그리고 이번에 유럽에서 가뭄 생겨가지고 또 갑자기 농사가 잘 안 됐죠. 그래서 식량 문제가 올해부터 내년부터 좀 많이 생길 수 있는데 채식도 거기랑 관련이 되게 크게 있어요. 아까 대충 여러분들한테 말했으니까 알 수도 있는데 이게 유럽 숫자예요. 이게 한국 숫자 제가 없어가지고 못 가져왔는데 유럽 숫자 같은 경우는 62%의 곡류가 다 동물한테 가요. 인간이 23%밖에 안 먹고 있어요. 자, 그러면 기아 상대로 있던 사람들이 8억 정도라고 하거든요. 여기서 10%만 빼도 이거 해결할 수 있어요. 우리가 매년 이거는 육지 동물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다에 있는, 또 우리 양식하잖아요. 양식할 때도 사료 이런 거 사요. 육지 동물들 한 700에서 1000억 정도 배부르게 먹을 수 있다면 8억 명 정도 배부르게 못 먹는다는 것이 말이 될까요? 그러니까 이게 선택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은 굉장히 우리의 욕심으로, 우리가 너무 고기 먹고 싶은 그런 욕심으로 기아 문제도 계속 일어나고 있어요. 대두 같은 경우는 전 세계적으로 75%가 다 축산업이에요. 그러니까 대두는 비건들이 문제다라고 말한 사람 틀린 거예요. 6%만 인간이 먹고 있어요. 그러면 채식 오케이, 문제다. 알겠어요. 여러분 좀 대충 뭐 문제 있다는 거 알겠죠? 근데 우리 항상 이렇게 먹고 왔어요. 그러니까 이게 사람이 갑자기 채식 포기 못하는 이유 중 하나가 전통? 우리 엄마 아빠가 이렇게 먹고 왔으니까. 그럼 이거 조금 돌아보자면 원시인 때 대충 뭐 이런 사진 나오지 않아요? 원시인 막 큰 뼈에다가 이렇게 해가지고 막 이렇게 먹는 게. 근데 새로운 연구를 보면 얼마 전에 확인했는데 사실상 그렇게까지 육식을 많이 안 했다는 연구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손가락이 이렇게 있는 것 자체가 왜 있을까요? 이게 채집하기 위해서 있는 거지. 사실 우리는 그 육식 본능이 없어요. 여기 갑자기 토끼 한 마리 지나가요. 그럼 누가 잡아먹고 싶어요?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게 육식 본능인 거거든요. 우리는 앞에 토끼 있으면 막 만지고 싶지. 근데 진짜 육식 동물들은 숲에서 풀 타잖아요. 그럼 탄 고기 안 먹어요. 생으로 먹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잡식 동물인 거지. 그리고 심지어 우리는 원래 채집 이런 거에 더 적합한 몸을 가지고는 있어요. 물론 우리는 고기 먹을 수 있긴 한데 생각보다 원시인들도 그렇게까지 고기 안 먹을 수도 있다. 그러면 항상 이렇게 먹고 왔다. 두 번째, 한국 고기 소비량. 항상이라는 시작점이 여기부터라면 뭐 대충을 말할 수 있겠지만 항상 이렇게 먹은 적은 없었어요. 물론 전쟁이 있었기 때문에 그 당시 더 먹을 수 있겠죠. 그런데 옛날 조선시대 때 과연 고기 누가 먹었을까요? 임금님하고 뭐 양반들 빼고는 솔직히 고기 먹는 게 굉장히 어려웠을 거예요. 왜냐면 황소특기 우리 노동을 필요한 거였기 때문에 잘 먹지 못하죠. 노동으로 필요한 건데. 그러니까 고기 항상 먹고 왔다는 것은 그거는 트렌드 팩트예요. 이게 전 세계에 있는 건데 이거는 그 세계 축산 그 고기 만드는 양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쭉 보시죠. 올라가죠. 이게 유럽인데 저 놀라워서 벨기에가 2017년부터 한국보다 고기 더 안 먹고 있어요. 여기 코리아.
축하드립니다. 네. 보면 문제가 뭐냐? 다 지금 고기 더 먹고 있어요. 거의 몇 나라 빼고. 근데 벌써부터 지금 지구가 이 많은 고기 만들기 위해서 힘들어가고 있는데 중국, 인도 이런 나라 다 똑같이 고기 먹고 싶어 하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네, 힘들겠죠. 그래도 저는 놀라웠던 게 진짜 미국은 고기 많이 먹긴 하다. 와. 근데 이게 왜 그런지 여러분 좀 재밌는 게, 자, 미국 음식 왜 맛없어요? 라고 한 사람이 있었어요. 왜냐면 너무 땅이 넓고 하니까 그냥 고기 그냥 소 그냥 풀어놓고 그냥 잡아먹으면 되는 거지 노력할 필요 없었대요. 근데 한국은 막 고사리도 어떻게든 독성 빼가지고 이걸 3번이나 삶아가지고 이렇게 먹을 수 있는 방법 찾았잖아요. 근데 오히려 이렇게 힘든 시기 겪었던 사람들은 미식이 더 올라가는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 그래서 한국이 더 맛있는 요리가 많고 미국은 햄버거밖에 없는 이유는 그냥 땅 너무 넓고 고기 많이 먹어서. 그러니까 이거 안 했으면 됐을 텐데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항상 이렇게 먹고 왔다 보면 아이들 영상 되게 많거든요. 어릴 때 갑자기 안에 들어가 있는 고기가 닭을 죽여서 나왔다는 것을 알게 되면 안 먹고 싶은 거 되게 많아요. 저희 울리스도 트럭 돼지 지나가는 거 보고 되게 힘들어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릴 때부터 고기 먹고 싶지 않아도 주변에서 고기 먹어야 되니까, 다들 그렇게 알고 있으니까 잘못한 거 아니에요. 다들 그렇게 알고 있으니까 우리한테 아니야 고기 먹어야 돼 라고 해서 설득이 된 것이, 세뇌가 된 것이, 우리 원래 애초부터 진짜 값이 딱 해놨으면 아이들이 소든 뭐든 만지고 싶지 잡아먹고 싶지는 않아요. 우리가 이거를 배우는 거예요. 근데 이거 다 알고 있으면, 저도 그랬고 잠자는 척 할 수는 없어요. 저 잠자는 척 하는 게 좋아하거든요. 아침에 오늘도 했는데 딱 눈 떴는데 좀만 더 자자 하고 스누즈 버튼 이게 되게 좋아하는데, 근데 이 기후 그리고 이 축산 관련된 환경이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더 이상 저는 잠자는 척 할 수 없었다고 결정 내리게 됐어요.